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월요일에 업로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스 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미국 현지 토요일 새벽같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한 주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로지 메타버스만 가는 증시였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주 상황 점검해야 되겠죠.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끝도 없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게 오늘 뭐냐면은 네, 대형주 몇 개만 해서 지수만 끌어올리는 거지 속에서는 지금 낙폭이 지금 엄청 지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들의 답변을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저도 그 선생님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질문 이렇게 드릴 테니 오늘도 좀 많은 해안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먼저 지난주 증시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상위 메가 8이라고 하는 그들 8개 종목이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런데 다우지수든 러셀 2000 스몰캡 등 이런 주식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스몰캡도 하락하고 그런데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은 연일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스닥 기술주 연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물론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보려면은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베팅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전반기나 후반기 보면은 5일주, 뱅크주 이런 전통 가치주들이 세게 올라갔었죠. 5일주 같은 거는 나스닥 기술주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5일 섹터인데 그게 이제 11월 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11월 초부터 5일주하고 뱅크주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딱 제자리에 딱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바로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11월 9일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행 관련주, 5일주, 뱅크주 이 섹터들이 이제 그 전통 가치주를 대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이 큰 이제 다우지수, 러셀 2000 그 지수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우지수하고 러셀 지수는 지금 하락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올해 빅테크들을 눌렀던 기업 법인세 인상 이런 게 다 지금 물대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빅테크들에 대한 그 악재는 지금 전부 완전 사라진 상태. 거기다가 이제 유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콕 주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고,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그 메타버스 호재. 네. 이것이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이제 관련 그 빅테크들 이런 주식들을 전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중심으로 이 빅테크들이 그들만의 잔치. 그래서 이제 지수만 끌어올리는 거고 그 안에는 중형주, 소형주, 기술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속으로는 지금 개별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한 증시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주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답변들을 그 중에 제가 세세하게 좀 하나씩 좀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가장 먼저 이제 저도 우리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주초 계속 리오프닝 주식 안 된다, 비중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들로서 계속 올렸는데 그게 핵심이 결국은 지금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6만 5천 명 이상 이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이 늘어난 이 코로나 유럽의 확진자 숫자가 작년 팬데믹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이미 다시 락다운을 실시할 예정이고,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락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가 이제 상당한 수준, 지금까지 상승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게 다음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월가나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라 해도 특별히 뭔가 이 전통 가치주들이 특별히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되게 이제 다음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하고, 그 다음 금요일이라 해도 이제 중간에 하루 낀 날짜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출근 안 하고 거고, 그래서 그 짧아진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는 그 한 주는 대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휴가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 기간은 증시가 조금 조용했던 기간이고, 이제 그게 지나면은 이제 연말 본격 쇼핑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에도 이 전통 가치주들이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주도주로 대접받는 주식들만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들에게는 마땅한 호재도 없으니 호재가 생길 만한 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 그러나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좀 보면은 그 러셀 지수, 그다음에 오일주, 뱅크주 뭐 이런 그 섹터들의 그 하락 각도가 너무 급했거든요. 그래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락 기간 중에 하루 잠깐 제가 볼 때는 뭐 XL2라든가 XLF 같은 그런 이제 ETF가 약 한 1% 정도 반등은 잠깐 했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제 감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상당한 강세입니다. 금요일도 일단 나스닥 지수만은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지금 메가 8이라고 하는 8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하고 뭐 하나 정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8개 종목인데, 이게 올라서 계속 지수는 오르지만 이게 혹시 과열 상황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밤자고 나서 이제 그 CNBC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 빅테크 그 주식들을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해요. 타겟 프라이스를 이제 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애플, 오늘은 내일은 뭐 아마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냥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모든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계속 상승 중이죠. 중인데 역시 이제 차트를 보면은 그 나스닥 100은 이제 우리가 NDX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NDX의 그 차트는 현재
상당히 과열 상태예요. 예. 그래서 과열 상태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통 가치주 중심 그런 섹터들은 지금 하락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데, 증시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이 나스닥 100, 이것도 역시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과매수권에서, 뭐, 하락 조정은 아니지만은 조금 풀백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증시 그 지수들은 쿵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찬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선생님 말씀하신 집콕, 즉 스테이 앳홈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에 유럽에서 뭐 팬데믹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스테이 앳홈 주식들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주가 상황이나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으로 순이익이 확대될 가능성, 이런 것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은 그 섹터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돌아가면서 어느 섹터에서든 돈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판으로 볼 때 전통 가치주 이쪽에서는 프라이빗 테이킹 해갖고 빅테크 쪽으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몰려가 있는 거죠. 만일에 이 빅테크들을 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이 펀드 매니저들 또 다른 섹터로 또 몰려갈 겁니다. 아마도 뭐 뱅크주 같은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이 잠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빅테크 쪽, 또 내일은 뭐 가치주 쪽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현재는 빅테크들이 이제 메타버스 그 호재를 타고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그 ETF 보면은 META 예. 그 ETF 안에는 사실은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로블록스, 뭐 유니티 이런 게 들어있지만은 작은 포션으로는 빅테크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심지어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래서 이 빅테크들 전체가 이 메타버스 이쪽을 지금 호재를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그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도 빅테크들은 앞으로 상승할 룸이 아직도 더 남아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미국 금요일장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몇 개 증권사에서 일제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뭐 업그레이드, 즉 목표가 주가 상향하면서 오늘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D램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치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좌우 날개에 포진되어 있는 이 반도체 주식 섹터들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가장 핫하거든요. 예. 그 테크주 안에서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핫한 그 반도체 섹터 거기서 뭐 엔비디아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뒤처져 있던 그 주식들에도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저게 이제 좀 저평가됐구나 하는 이제 시각을 가질 수 있죠. 너무 이제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예. 그래서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마이크론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술주 안에서 메타버스 중심의 흐름을 보면 메타버스라는 이 테마를 두고 관련되어 있는 뭐 가령 엔비디아, AMD, 로블록스, 유니티,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 사이를 돌고 돌아서 계속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금요일에는 마이크론 그다음에 램 리서치 이런 걸 껴넣는 거 보면 좀 더 테마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초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증시 안에서 주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많은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안 뒀던 기업들마저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사업 진출을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가 쪽에서는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사업은 지금 초기 상태고 앞으로 상당히 지금 커질 그 사업 영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월가도 그렇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시장 쪽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개발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도 끌고 가는 게 반도체에서 그게 서포트를 해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핫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찌 보면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는 스테이 앳 홈 오로지 뭐 게임하고 채팅하고 뭐 이런 것만 했던 주식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열풍이 올만하니까 다시 좀 유럽에서 팬데믹이 있다 그러면 아바타 가지고 놀아라. 여기에서 돈 좀 써라. 마치 이렇게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시기가 우연히 일치겠지만 딱 맞았어요, 또. 네, 그러나 이제 그 초기에 작년에 그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는 줌이라든가 뭐 펠로톤 이런 주식들이 빵빵 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주식들은 좀 처지고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집콕 주식들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증시 최근의 분위기,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부터는 좀 안에 부정적인, 좀 걱정되는 측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 국제유가가 뭐 증산을 해서 하락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 압력도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코로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수요 감소. 그거를 꼽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서라도 유가를 잡겠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경제 치적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깎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주범은 원유와 이제 휘발유 가격이 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서라도 원유 가격을 잡겠다 했는데 바로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도 협조를 해라. 중국도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서라도 이 유가를 잡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정상 간에 이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대통령도 그럼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전략 비축률 방출을 지금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 미국의 이제 정유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들에게 지금 원유 가격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이 괴리가 너무 크다 이게. 작년 이맘때의 원유 가격과 지금 가격의 차이와 작년 이맘때 휘발유 가격과 올해의 가격 차이는 휘발유 가격이 거의 한 60% 정도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정유사들 간의 담합에 의한 그런 가격 결과가 조작 아닌가. 가격 조작이 있다. 가격 담합.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지시했어요. FTC에 서한을 보냈죠. 조사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5일주 하락에 이제 크게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 하락에다가 또 이런 거. 그래서 5일주는 지금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 압력도 있지만 첫 번째 수요가 늘면 그건 또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분위기 그다음에 유럽 일대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락다운을 할 가능성이 이렇게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위축 가능성 이게 수요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죠, 선생님? 네. 자, 여기에 채권 금리도 2주 전에 CPI가 6.2%로 뭐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였고 지난주에는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 압력 이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잠깐 올라갔다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이건 곧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수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국제유가 하락, 채권금리 하락, 거기에 달러와 강세까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엮어버리면 혹시라도 증시에서는 경제 위축, 주가 하락을 대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네, 지금 그 투심들은 지금 이 안전 모드로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은 사실은 지금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채권 투자가들도 지금 머리를 지금 극적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의 그 테이퍼링과 또 앞으로 이제 내년 중반 이후에 금리 인상 스케줄 이런 거 볼 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왜 투자가들은 왜 안전자산 모드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퍼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채 투자자들 속의 그 간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헷갈린다고 그래요. 방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그냥 바닥으로 지금 다시 또 내려오고 있어요. 예. 지금. 예, 계속 지금 보면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세에다가 최근에 반짝 상승세에 있다 다시 또 바닥으로 지금 거의 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뭐 1.45인가요? 그쪽 그 부분. 예. 거기서 만일 더 추가로 더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증시 자체에 큰 지금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강력한 경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쯤에 옐런 재무장관이 CNBC에 출연을 해서 연설을,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프라 1.1조 달러가 2주 내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 법안.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 수요 때문에 12월 15일이면 부채 한도 이제 여력이 없다. 빨리 민주당, 공화당 좀 올려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나와서 1조 달러 채권 발행해야 돼서 부채 한도 여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지금 안전자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로 가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증시 안에서도 지금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큰 상태. 하여튼 국채 금리도 계속 하락 중. 이 모든 걸 볼 때 지금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잘 모르지만은 속에 진짜 그 소위 이제 전문가들 핵심은 안전 모드로 지금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또 하나 좀 달러화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도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 변방의 조그만 그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에 신경을 안 쓰실 가능성이 높은데 터키의 리라화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로는 최대치로 폭등을 해버렸는데 네. 사실 터키가 이머징 화폐이기 때문에 이 폭락은 이머징 다른 나라, 원화도 최근에 그래서 계속 약세이고, 뭐, 브라질, 러시아 루블까지 전부 다 똑같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월가에서는 이 이머징 환율, 터키발 환율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터키의 그 리라화 폭락, 이거는 제가 이머징 환율과 조금 구분해서 지금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를 이제 한국은 이미 한 번 올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데, 터키는 그 대통령 이름 뭐죠? 에르도안인가? 예. 그 대통령이 압력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그 굴복을 했어요. 예.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대통령의 압력에 지금 굴종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렸다는 거하고 이제 터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거. 이런 이제 변수. 이것 때문에 리라화가 이제 폭락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머징 전체 환율과는 조금 이제 이제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제 락다운 됐죠. 그 다음에 유럽은행 그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이제 미국만큼 그렇게 서둘러서 그 팔러스 타이트닝 할 필요를 못 느끼고 네. 금리 인상도 우리는 최대 인내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유로화마저도 이제 그렇죠. 지금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로 이제 달러화가 이제 폭등을 금요일에는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네. 올라왔죠. 사실 제가 볼 유럽의 때는 이제 차트상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 유로화가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딱 그냥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사실. 네네. 네. 그러나 이제 달러화도 이제 단기간에 너무 올라와 갖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달러화도 단기간에 과매수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채권 금리 하락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충분히 뭐 추론할 수 있지만 달러화 강세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코로나 확산에 의한 뭐 유로화 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애널리스트 모든 이제 투심들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연준의 시각보다 조금 더 빠른 이제 스케줄을 보고 있거든요. 내년 후반을. 이제 그런 거와 또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화는 이제 강세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이었고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 때쯤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그 시장이 환호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나마 주목을 받았던 게 대만 독립에 대해서 원론적인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은근히 기대했던 미국 기업들 약 20여 개 단체에서 서한을 보내서 관세 없애달라 이런 등등의 압력을 보냈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증시의 흐름이나 금융시장의 반응만 보면 일단 정상회담 그 결과 자체를 좋게 해석하는 느낌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증시가 반응했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토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내년 돌아오는 이제 이번 겨울이 아니고 다음 겨울에 동계올림픽 이제 호스팅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해갖고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잘 이제 다독거려갖고 미국이 이제 올림픽에 참석하고 또 다른 미국의 우방들도 참석하게끔 해갖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바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동계올림픽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요때에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조금 더 양보를 더 얻어보자. 이런 이제 시속 게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중 정상회담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중국은 지금 저자세로 나오고 미국은 고자세로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뭐냐면은 중국이 우리말 안 들으면은 우리는 동계올림픽 보이콧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영국의 그 총리가 우리도 그러면 미국 따라서 동계올림픽 보이콧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한 이제 서로 초강국 간의 이제 삽발성 있는데 결국은 중국은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중 간의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마이크론 반도체 같은 것도 중국, 미국 이 화해 무드에서 상승 무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파월 의장의 재신임 결과가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11월 말까지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연준 의장을 새로 임명하든지 기존 의장을 재신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다가왔는데 한국 언론만 보면 파월 의장 말고도 이제 새로운 후보에 대해서 함합평이 나오는데 현재 미국 시각은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전에 이 차기 의장을 지명 발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예. 월화수 3일 중에 이제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조금 더 쏠렸는데 최근에는 그 연준 이사 중에 브레이너드라고 있어요. 그 여자. 예. 그분이 조금 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퍼센티지로 말하면은 파월 의장은 한 66%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연임 가능성. 그다음 브레이너드는 한 달 전에는 22%였다가 바로 지난주에는 33%의 가능성이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뭐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이제 이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증시에 줄 영향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재지명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안정화, 그냥 뭐 증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브레이너드 이분이 만일 재지명이 됐다 그러면은 증시의 초단기로 증시의 불안감이 휩싸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가 원래는 파월 의장보다도 더 비둘기적이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조금 꺼려하는. 네. 그런데 이 조금 중기 장기로 보면은 브레이너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이 의장이 이제 바뀌음을 해갖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비록 악재를 할지라도 분명히 다 파악이 되면은 더 이상 악재로 이제 작용 안 하듯이 브레이너드가 아무리 비둘기파라 할지라도 일단은 의장이 이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며칠간의 그 불확실성 이것이 증시를 덮칠 수 있다. 그래서 증시 지금 지수마저도 지금 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이때 다음 주 3일 그 중에 이 브레이너드로 지명된다 그러면은 잠시 풀백의 그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증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좀 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브레이너드 후보는 최근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웬만하면 금리를 인상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연준 약 18명의 이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사진 중에서도 가장 그 온건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건파적인 발언하는 분이 만약에 연준 총재로 지명이 된다면 증시는 더 좋아할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 이틀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증시가 풀백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증시가 환호할 수 있는데 이제 월가에서 또 한편에서 경고하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버블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브레이너드가 이 버블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 물가 때문에 지금 걱정인데 거기에 금리를 쉽게 안 올리겠다 그러면 물가를 더 올리라는 얘기냐 오르게 용인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걱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터졌을 때 그 파장도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 월가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이죠. 원래는 약 3조 달러 규모였던 것이 반토막을 내서 1.75달러 규모로
일단 사회복지 예산안 그게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죠, 선생님. 네네. 이제 상원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공화당은 나는 관심 없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긴급 예산 조정권 써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긴급 예산 조정권을 그것으로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오케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조만친 의원과 두 분이 계속 일종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과 합의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예요. 아하. 지금 이제 일단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예. 그냥 펠로시 의장이 밀어붙여갖고 이제 하원은 이제 통과시켰죠. 그러나 이것이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조만친 의원 같은 분은 1.75 트릴리언 달러는 너무 많다. 1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깎자.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지금 불확실하고 통과된다 할지라도 1.75 달러가 아니고 그보다도 액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제 그 안에 내용도 상당히 수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럼 그 안에 뭐가 담겼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1.75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후 변화 대응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재생에너지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5% 10%씩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플러그 같은 거죠. 퓨얼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 하여튼 그런 쪽.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쪽 이제 BLNK 같은 그런 주식도 많이 올랐고 하여튼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시 안에서 이제 어느 섹터 어느 주식 개별 주식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재생에너지 이쪽에 좀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신없이 선생님과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40분이 다 돼가는데, 다음 주, 일단 소강 상태, 추수감사절, 샌드위치 데이는 거의 미국에서는 연휴로 치는 게 맞죠? 네네. 네. 그런 분위기라면 소강 상태일 수 있는데, 자, 다음 주 전망과 선생님 대응 방안 등등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빅테크 그런 기업들 외에는 거기에 다른 이제 중형주나 소형주 이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위험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증시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소강 상태 그 정도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전기차 섹터, 예. 전기차들 있잖아요. 애플 전기차 예. 완전 자율주행 애플 차가 나온다 이래갖고 이제 반대로 이제 출렁출렁 하는데 지금 가장 또 핫한 섹터가 지금 전기차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얼마 전에 소노도 있었죠. 소노. 네. 태양광 SEV 예. 그것도 하늘같이 올라갔다 또 폭락을 또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뭐랄까요, 왕자 쟁탈전이라고 할까? 하여튼 엎치락 뒤치락 이게 지금 상당히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시의 좀 화제 뉴스는 뭐냐면은 트럼프 주식 있잖아요. 네. 네. DWAC 이것이 이제 스펙 상장법을 위반했다. 이래갖고 미국 증권거래감독위원회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하락만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DWAC 사장을 작년 3월에
올해 3월. 올해 3월에 자기 말하라고 그거를 불러갖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합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불러갖고 우리가 압력을 넣고 합병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합병 사실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몽땅 샀겠네요, 또. 네, 그때 이제 몰빵을 했겠죠. 그래갖고, 원래 스펙주가 $10 시작하는데 이것이 $170까지 갔었으니까, 17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이제 강하게 이제 촉구해갖고 세게 해서 조사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주식, 뭐 아니면 도, 예, 이런 주식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주식은 모으면 좋고 도도 아니라 백도일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펙으로 IPO 했다 할지라도 최종 승인은 세계에서 합병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상장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합병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민주당 정권을 그 핵심 세계 의장이 이 공화당의 트럼프 주식 이 합병 승인을 최종 해줄 수 있을까? 지금도 그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 사실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오면 또 영향력,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 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어떻게 보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주식 자체에 지금 상당히 지금 불투명이 끼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40분인데요.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지난주는 그래도 좀 나았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여기 시장에서 장중에 1190원을 넘었었는데 터키 리라와 지금 사상 그러니까 최저치 달러 대비는 올라가고 있죠. 최고 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머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증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